홍 시장님. 끊습니다. 아이, 홍 시장님. 홍 시장님. 아이, 전화 이렇게 끊으시면 안 되죠. 청취자들이 듣고 계시. 끊으셨어요, 지금? 상대표도 좀 몽졸해가지고 말이 잘 안 들어. 자신의 이익만 쫓아 불나방처럼 권력의 공문이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 패거리 정치만 남았다. 북한에 모 의원처럼 간에 붙었다, 슬개에 붙었다 하면서 정치 생명을 연명하는 것 얼마나 보기 좋아하냐. 홍준표 대표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의도했던 정치적 목적을 다 달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홍준표 시장님을 보면 예. 어떨 때는 참 똑똑해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예. 똑똑한데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사정을 살피는 것이 시찰입니다. 예. 1박 2일 가는 거 오는 거 빼고 밥 먹는 거 삼시세끼 빼면은 결국은 일본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그냥 수동적으로 보고 오는 거에 불과해요. 괜찮으면 그거 일본에서 수돗물로 먹고 윤석열 대통령 페트병에 담아와서 좋게 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난리야 민주당. 또 난리야. 이제 또 이거 만약에 계속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다 해도 결과적으로는 계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공격할 거예요. 또 친일이다. 이거 또 나올 거예요.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백반장 금요일입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 주민 만나라고 고생 많았는데 아닙니다. 박준호 마크 어떻게 오지 말라 그럴까요? 오셔야죠. 와도 그래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오후에 나온 속보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나 국회 상임위 도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진 건데요.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손상 여부 등에 대해 윤리감찰을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네, 당사자인 김남국 의원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저희도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인 투자 자금과 관련해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 없다고 했고요.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재명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국회 상황실에서 저희가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를 보면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당 지도부 또 대통령실을 비판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많은 비판이 나왔는데 홍 시장이 어젯밤에 또 한마디 했네요. 네, 한마디 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이 커지는 데 대해서 공천에 목매여 어디에 줄 설까 헤매지 말고 국회의원답게 당당하게 처신하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겨냥했는데요. 난 하이에나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았다면서 너희들처럼 패거리 정치, 쥐떼 정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표범과 쥐, 네. 킬리만자로의 표범은 알아요? 들어봤어요? 네. 좋습니다. 뭐 가왕 조용필의 노래도 있고 또 해밍웨이 소설도 있고 뭐 유명하잖아요. 네, 자 표현이 아주 강합니다. 저희가 정치 인사이드에서 관련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속보 중에는 윤 대통령의 처남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뉴스도 있네요. 네, 맞습니다. 윤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인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한 건데요. 경찰은 수사를 마치고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 씨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인데요. 다만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뭐 뉴스가 많은데요. 들어가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죠. 네. 갑시다. 네. 자, 오늘 회의는 유 실장, 백반장, 유체커 조멘토, 김현숙 소통역사 그리고 정치부 예청자 정혜원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유체커는 준비 끝? 네, 다 마쳤습니다. 네. 네. 지금 나갈 거예요? 뭐 할 얘기 없죠? 예, 저 나가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가서 좀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유 실장이 좋아하는 금요일이네요. 저는 월요일을 좋아합니다. 네. 또 백반장 닮아가요? 아니요, 백반장이 저를 따라해가지고. 네. 아, 그래요? 네. 유 실장이 원조예요? 제가 월요일을 제일 좋아합니다. 출근하는 것 때문에 좋아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바로 그겁니다. 네, 봤어요. 네.
자, 류 실장, 한동훈 장관과 참여연대 간의 설전 사흘째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본인 자신을 정치 검사라고 비판한 참여연대를 향해서 한동훈 장관이 오늘 입장문을 또 냈습니다. 양측의 대립이 사흘째 지속되고 있는데요. 한 장관은 정치 활동은 참여연대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5년 내내 정권 요직에 돌아갈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라면서요. 정권이 바뀌어 번호표가 끊기자마자 다시 심판인 척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를 놓고 또 설왕설래가 한창인데 조국 전 장관 또 한동훈 장관 얘기는 저희가 주민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한전이 오늘 25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구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가면서 계속 압박한 결과인데요. 국민의힘에서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던 정승일 사장도 오늘 자구책 발표를 끝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은 마지막 입장문에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조했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금요일에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사의 표명, 오염수 대 처리수, 허위 서명 강요, 아파트 한 채, 석 달 만에로 가져왔습니다. 정승일 한전 사장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사장, 2021년 6월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는데요. 정해진 임기를 1년 남기고 물러난 겁니다. 전기요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부담을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자로 한국전력공사 사장직을 내려놓고자 합니다. 전기요금 정상화는 한전이 경영 정상화로 가는 길에 중요한 디딤돌입니다. 네, 입장문에도 드러나는 것처럼 정 사장이 물러난 표면적인 이유는 한전 정상화를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의 부실 경영에 책임진다는 건데요. 여권에서 공개적으로 요구해오던 거기도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도 역시나 부실 경영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미뤘지만 정 사장에 대한 압박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해서 냈더니 퇴짜를 놓으면서 어제 전기요금 인상폭을 정할 예정이었던 당정협의까지 취소해버린 겁니다. 한전과 가스공사가 요금 인상을 요구하기에 앞서 자구 노력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스스로에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팍팍한 가게 살림을 생각한다면 에너지 공기업들도 고통 분담에 앞장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결국 정 사장이 백기를 든 셈인데요. 이 사의를 밝히기 직전에는 퇴짜 맞은 자구책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발표했습니다. 핵심만 짚어드리면요. 2026년까지 25조 원 이상 재무 개선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발표했던 재정 건전화 방안보다 5조 6천억 원 늘어난 거고요. 알짜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를 줘서 수익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남서울 본부, 서울 강남의 한전 아트센터 등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고 연봉 인상분도 반납하기로 했는데요. 2급 이상 임직원은 인상분 전액을, 3급은 절반을 반납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정은 전기요금을 올리게 해줄까요? 사실 연봉 인상분 반납, 여당에서 요구한 전 직원 임금 동결에 미치지 못합니다. 한전에서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거기에 핵심 자산 매각 계획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남서울 본부 아트센터 이제 매각하는 걸로 해서 20조 플러스 알파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구 노력을 제출한 겁니까? 저희 실무적으로 한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내일 중 아마 발표할 거 한전에서. 네, 한전 측에서는 하여간 이 결국 전기요금 올리는 건 국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니까 이에 앞서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 구조조정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여권에서 지적하던 한전공대 출연금 축소 방안은 이 오늘 발표된 자구안에서는 결국 빠졌는데요.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조만간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어찌할 바 모르는 건 이 장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서 직간접적으로 경고 시그널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산업통상부 제2차관에 강경성 현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산업부 입장에서도 결국 대통령실을 비롯한 여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국민의힘이 틀어준 셈입니다. 이게 바로 김기현 대표가 취임하면서 강조한 정책 주도권인가 싶은데요. 정부 사이드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민심과 이반되어 있거나 혹은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행정적인 그런 식견에 바탕해서 국민의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충족해 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저는 빈번하게 보아왔습니다. 물론 김 대표가 말하는 측면만 놓고 보면 이 정책 주도권 좋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길들이기로까지 번지는 건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빌미는 여권에서 이미 제공한 걸로 보입니다. 2분기 요금 인상 과정에서 끼어든 전 정권 지우기가 그 예입니다. 졸속 탈원전으로 26조 원 손실 입을 때 한전 사장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누적 적자로 경영 상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또 그래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우리 모두 다 압니다. 그렇지만 국민에게 손 내밀 염치 있는 노력을 먼저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 노력도 못한다면 자리 내놓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정승일 사장 퇴진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여당이 다음 주 초 2분기 전기요금을 1kW당 7원에서 10원 정도 올리는데 오케이 할 거란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전 정권 지우기에만 급급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국제 에너지 가격 급상승으로 어차피 전기요금을 올려야 해결되는 문제라면서요. 그렇다면 전기 사용량이 폭등하는 3분기보다는 2분기에 미리 요금을 큰 폭으로 조정해서 소비자들에게 일종의 시그널을 주는 게 낫다고 지적합니다. 한전의 경영 정상을 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뭡니까? 사장 쫓아내는 겁니까? 아니면 가격 지금 원가 구조 때문에 지금 적자가 계속 누적돼 가지고 있는데 한전 경영 정상에 가장 시급한 것은 요금의 정상화입니다. 두 번째 픽, 오염수 대 처리수입니다. 한일 외교당국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시찰단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늘 오후 만났습니다. 그에 앞서서 국무조정실에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리 설명했는데요. 오염수 방류 과정 전반을 지켜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찰 활동의 목적은 해양 방류 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오염수 정화 및 방류 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우리의 과학적, 기술적 분석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네, 다시 한번 오염수 자체에 대한 검증은 우리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영역이라고 선을 그은 건데요. 따라서 시료 채취도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방류 과정 전반을 살피는 것도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의 생각일 뿐 실제 어디까지 살필 수 있는지도 외교당국의 협의에서 결정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일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협의 국장급 회의라고 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브리핑 세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시찰 계획을 통보하러 온 건 아닌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더욱이 시찰단 구성조차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국가 간의 문제고 지금 현재 일본 정부는 정부 대 정부 차원의 시찰 내지는 저희는 이제 뭐 점검 내지는 확인이라고 표현합니다만 그런 상태이고 현재까지는 시민단체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론 동행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 검증보다도 시찰에 무게가 실린다면 적어도 비판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깐깐하게 현장을 둘러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으로서는 그것조차도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술 더 떠서 오염수 방류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またALPS処理水の海洋放出の時期については本年春から夏頃とお示しをしておりこのスケジュールに変更はありません。引き続きモニタリング強化や被災地水産物の消費拡大水産物の流通維持にかかる環境整備等安全確保や風評対策に万全を期すとともに地元の方々をはじめとして
繰り返し丁寧に説明を重ねてまいり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 네, 우리 정부의 시찰이 요식 행위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더 강해지는 대목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마스노 관방장관 말을 다시 보면 이 오염수가 아니라 알프스 처리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하는 기자회견이나 이 브리핑을 보면 하나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걸 알아채는 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에 갑자기 국민의힘에서까지 힘을 보태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프스 다액종 제거 설비를 통과한 것은 이미 통과가 됐으니 그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니 그것은 오염 처리수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 클리닝을 한 그 세탁물은 별도로 또 옷장에다 빼놓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이념을 섞지 말자는 거예요. 광우병 사태 때 비슷해요. 네, 북한이 쏘는 거 발사체라고 해도 미사일인 것 다 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일침을 가했는데요. 해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일본의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IAEA에서조차도 대중을 향해서는 오염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뉴스픽에서 지적해드리지만요. 우리가 굳이 먼저 나서서 일본에 좋은 일을 해줄 필요는 없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캐나다, 일본 이런 데서 온 전문가들이 전부 다 오염수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굳이 우리나라 그러면 처리수라고 바꿀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지금 그 안전성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안전성을 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리수라고 해버리면. 그렇죠. 예, 그걸 가리기 위해 수습니다. 네, 다음 픽 허위 서명 강요입니다. 공수처가 송영도 전 국방장관의 자택과 사무실,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송 전 국방장관이 직원들에게 허위 서명을 강요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인데요. 바로 송 전 장관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작성된 계엄령 문건에 대해 이렇게 말한 사실을 덮기 위해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네, 바로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만든 뒤에 직원들에게 서명하도록 했다는 건데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확인서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번째 픽, 아파트 한 채로 가봅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권도영 테로펌 랩스 대표가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붙잡힌 몬테네그로 현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보석금으로는 40만 유로, 우리 돈 약 6억 원을 제시하면서 아내가 낼 거라고 했는데요. 판사가 보석 허가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재산 규모를 물었지만 한국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밝힌 것 외에는 언론 앞에서 말하기 어렵다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 아파트 약 40억 원짜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픽, 석 달 만에로 가져왔습니다. 지난 2월 초 미국 상공에 날아든 중국의 정찰 풍선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이 풍선을 격추시키면서 당시 블링컨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도 무산됐고 미중 관계는 그대로 얼어붙었는데요. 석 달 만에 양국의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들이 오스트리아에서 만났습니다. 이틀간 8시간의 대화를 통해서 미중 관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양안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회동으로 양국 정상 간의 통화, 더 나아가 회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전기 가스 요금 인상을 놓고 정치권에서 참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오늘 중요한 속보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전력이 공개적인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더 받아서 그런데 한국가스공사 역시 또 이번 전기요금 또 가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자구책을 만들라는 압박을 받아왔잖아요. 가스공사도 오늘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는 거죠. 네, 한국가스공사는 우선 임직원의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를 포함해서 2급 이상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전부 반납하기로 했고요. 성과급도 1급 이상은 전액, 2급은 50%를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전과 마찬가지로 3급 이하 직원들의 임금 동결 부분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또 가스공사는 국내 가스 공급과 직접 영향이 없는 사업비
대비 1조 4천억 원을 기존 자구 노력에 취약을 해서 모두 15조 4천억 원 규모의 경영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프로농구단 운영비도 지난해 대비 20% 절감하기로 했는데요. 다만 여권에서 가스공사 수장에 대한 공격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현재 가스공사 사장은 최연애 전 새누리당 의원으로 현 정권에서 지난해 말에 임명을 했습니다. 유체커가 다음 주 초에는 전기요금 인상 폭이 결정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주말에 당정 협의를 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는 14일, 그러니까 이번 일요일에 서울 삼청동 총리공간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안건이 될 것 같다고 밝히면서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이슈들을 논의할 거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이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 문제도 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이 요구하던 것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한전이 오늘 강조한 것처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자구안을 내놓은 만큼 이를 명분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픽 관련해서도 조금 더 짚어보면은 갑자기 이제 오염수대 처리수 논쟁이 이제 며칠째 진행이 됐잖아요. 사실 이제 정부에서 검토 중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등의 또 발언이 이어지면서 관련 논쟁이 좀 커졌는데 정부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내놓은 것들이 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염수라고 부르던 걸 처리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오늘 박구현 국무조정실 1차장도 외교부가 명확하게 답변했으니 그걸로 가름하겠다, 부연할 것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국장급 협의에서 관련한 논의도 없을 거라고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유체커, 뭐 별일 없죠?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공개 사퇴 압박 한전 사장 사의, 당정 전기요금 인상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았던 지난 수요일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났죠. 홍 시장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홍 시장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권력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 또 패거리 정치만 남았다며 나는 썩은 사체나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아니고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았다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가수 조용필 씨의 히트곡 가운데 하나죠. 킬리만자로의 표범인데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본인을 표범에 빗대면서 당내 하이에나들을 직격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쫓아 불나방처럼 권력의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하이에나 패거리 정치만 남았다면서 하루를 내도 국회의원답게 처신을 하라라는 겁니다. 홍 시장이 이처럼 발끈한 이유,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만난 뒤 당에서 터져나온 비판 여론 때문인데요.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있어요. 당 대표가 좀 옹졸해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상고음도 해촉하고 그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의 날이거든요. 1주년이죠. 예. 그런데 우리 당을 경쟁하는 정당의 대표와 만나서 흉보는 것 같아서 썩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나오지 않았을까. 어떨 때는 굉장히 모질아요. 이제 그러니까 좀 사리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홍 시장, 내가 틀린 말을 한 게 뭐가 있느냐는 입장이었죠. 사이비 종교 세력하고 좀 끊으라고 했지만은 그게 뭐 그거는 못 끊고 갑자기 나를 손절하려고 덤비니까 내가 쳐다보기는 저 참 옹졸한 사람이다. 배짱이게 대들고 그만큼 또 자기 기본 지식이나 정치력이나 이거 갖춘 사람이 그래 하면 대통령이 무시할 수 있겠어요? 무시 못하지. 정치권에선 여야를 떠나 홍 시장이 할 말을 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용산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더 분발하고 뛰어야지. 대통령만 미국으로 일본으로 현장으로 저렇게 뛸 때
과연 그 밑에 있는 그 보좌하는 그 뭐 수석이나 비서들은 뭐 했느냐, 잘 모셔라, 뭐 이런 이제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홍준표 시장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것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 아, 성공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야 대화예요. 왜 협치를 안 하냐. 그런 모습을 보여준 역시 홍준표다운 큰 정치인의 역량을 보였다. 그래서일까요? 당내 비판 목소리들 홍 시장은 시각이 좁다며 가볍게 웃어 넘겼었는데요. 그렇게 바라보면서 당의 그 좁은 시각으로 당에 충성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난 그런 말 개의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뭐 시각 자체가 좁은 사람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상대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 발언만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너 친구 없지? 경향신문에 난 이 익명의 의원 인터뷰 때문인데요. 30년 정치를 했는데 지난 대선 경선에서 홍 시장을 돕는 의원이 하영재, 배현진밖에 없었다면서 왜 주변에 사람이 없는지 돌아보셔야 할 때다 이렇게 저격을 한 겁니다. 홍 시장 자신을 비아냥거렸다며 말 그대로 발끈했습니다. 우선 팩트부터 정정을 했죠. 두 사람이 아니고 마음 맞는 세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처럼 패거리 정치, 쥐떼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다 직격을 했습니다. 자신은 썩은 사체나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가 아닌 킬리만자로의 표범처럼 살았다고 말입니다. 이것만으론 분이 덜 풀렸는지 하이에나의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었는데요. 부산의 모 의원을 거론하면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나를 세웠습니다. 탄핵 이후 난파선의 쥐처럼 배신하고 나갔다 구체적인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부산 출신의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의원 문득 이분이 떠오르는데요. 하태경 의원도 본인이라고 직감을 한 듯합니다. 본인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용기라면서 홍 시장님에게선 한 번도 그 용기를 본 적이 없다 쏘아 붙였는데요. 이제 보니 실명 비판하실 용기도 없으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당당하게 실명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조국 수석도 모자라서 제명 수석까지 하느냐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을 비판했는데요. 윤석열 정부를 적으로 보고 있는 야당 당수 앞에서 자기 당 대통령을 비하한 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냐, 할 말은 하는 정치냐, 하 의원과 홍 시장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홍 시장의 거침없는 입담, 당내 반발에도 쉽게 멈추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목표가 뭡니까? 대선 주자였으니까요. 대권 아니에요. 네. 그 하나하나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하는 것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것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광을 아무 이 없으면 또 어떠리. 네, 가왕 조용필의 노래 유 실장도 많이 들었죠? 저희 엄마 애창곡입니다. 유 실장도 많이 들었을 텐데. 저는 엄마가 부르는 걸 그래요? 주로 들었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킬리만자로의 표범 앞서도 제가 이제 백반장하고 얘기했습니다만 해밍웨이의 유명한 소설 제목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가왕 조용필의 노래로 워낙 많이 또 인용이 됐던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홍준표 시장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실과 김기현 대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짚었는데 그때도 이제 표현이 세서 이제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예상을 했었고 또 실제로 이제 논란이 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어제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했는데 홍준표 시장의 발언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홍 시장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은 좀 삼가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화합할 의무가 있다며 당이 윤리위 징계까지 포함해서 어려운 시기를 거쳐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개별 평가를 하면 분란이나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홍 시장님에 대해서 평가하기보다는 지금 하는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의 화합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대승적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대신 홍 시장을 비판해준 하태경 의원에게는 모처럼 지도부 편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수요일 김재원 최고위원 또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 이제 태영호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징계 수위 등을 놓고서 여전히 뒷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요, 이번 징계 결정 개인적으로는 가슴이 아프지만 공적으로는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리위의 칼날이 너무 무뎌졌다는 건데요. 특히 태영호 의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문제 삼았습니다. 최고위원직을 사퇴를 하긴 했지만 본인이 만든 이 공천 개입 논란의 책임을 덮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그걸로 자기가 그 설화를 남겼던 그걸 덮을 수는 없어요. 아니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인데 그 얼마나 치사한 얘기입니까? 그거를 어떻게 뭐 3개월 뭐 이걸로 징벌을 해서는 전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네, 천하람 전 혁신위원도 태 의원에 대한 징계가 미봉책에 그쳤다고 지적했는데요. 차기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태 의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에 대한 3개월 징계는 이건 미봉책입니다. 태영호 의원에게 공천을 주느냐 아니면은 뭐 컷오프를 하느냐 뭐 경선 기회를 주느냐 이걸 가지고 또 굉장히 시끄러울 거예요. 네. 용산이나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없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비판을 했는데요. 공천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밝혀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다는 겁니다. 당 지도부에서는 윤리위가 적절한 정치적 판단을 했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은 윤리위는 형사재판하는 법정과 다르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정당 내의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징계에 회부된 정치인이 다른 방식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졌다면 그 부분을 감안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태 의원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도 당내 경선에 붙이면 될 일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원들이 성당후사하고 헌신한 정치인들을 높게 평가해온 전례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 직전에 본인이 이제 스스로 물러났고 최고위원의 후임을 어떻게 뽑느냐 지금 이제 뭐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도부가 단수 추천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잖아요. 일단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인위적인 조정은 없을 것 같다는 거죠. 백관장. 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단수 추천이냐 복수 후보냐는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여러 사람이 출마 의사를 밝힌다면 이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는 경선은 피하고 싶은 듯한데요. 가뜩이나 윤리위 징계로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보궐선거가 지난 정당 대회처럼 과열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뭔가 약간 늦게 대답한 것 같은데 혹시 백반장 뭐 하는지? 지금 원고를 보다가 순간에 그래요? 놓쳤습니다. 다음 본인 발제할 걸 좀 봤다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최고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당 중진을 내세우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런 또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당내에서는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네, 또 홍문표 의원 얘기인데요. 친윤, 비윤 하면 당이 또 갈라지는 모습이 나온다면서 선거의 전략과 정책도 만들어낼 수 있는 3선 이상의 중량감 있는 사람이 지도부로 들어가야 지금의 문제점 있는 것들을 다 잘 다독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하람 전 혁신위원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중량감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중진 의원이 소신 있게 눈치를 좀 덜 보면서 역할을 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네, 윤리위 징계가 끝난 후에 이제 최고위원회가 다시 열렸고 어제 이제 김기현 대표가 뭐 사과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오늘은 영화원을 찾아서 세탁 봉사 활동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의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당 지도부의 이 설화 리스크를 털어낸 김기현 대표가 다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이 노란색 대한적십자사 조끼와 이 청바지 차림으로 당 소속 청년들과 함께 서울 성동구의 한 영화원을 방문해서 이 세탁 봉사를 했습니다. 김 대표는 마침 봄을 맞아 세탁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때도 다 씻어낸다는 각오를 갖고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백 반장 오늘 상암동 클래스에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어떤 정혜원분이 아침부터 상암동 클래스에 출근해서 뭐 힘들었을 거다. 뭐 마치 제가 좀 가혹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전혀 아닙니다. 일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 최근 이제 국민의힘이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을 비판했었잖아요. 오늘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를 문제 삼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지난 2019년 조국 힘내세요 실검 1위를 벌써 잊었냐면서 과거 여론조작으로 문제시됐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부활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네이버를 향해선 그나물의 그 밥으로 트래픽 장사를 하지 말고 기사 배열 알고리즘과 관련한 당의 지적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으시라 이렇게 압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제가 뉴스를 보긴 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시간 트렌드 서비스라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뭐 실검 논란은 좀 뭐 뜨거웠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국민의힘의 주장대로 새로운 형태의 실검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르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네이버는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앱 관심사와 트렌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콘텐츠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네이버 측은 검색뿐만이 아니라 구독 정보와 문서 클릭 이력 등을 고려해서 검색어 대신 콘텐츠를 추천하는 방식이라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로 개발 중인 만큼 실검 서비스가 부활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카카오는 지난 10일 포털 다음에서 실시간 트렌드를 확인할 수 있는 2데이 버블을 출시한 상태인데요. 트렌드 분석이 기준이 되는 정보 범위와 시간을 좀 늘리고 키워드의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검과 차별화된다는 게 카카오 측의 설명입니다. 네, 유 실장도 뭐 좀 한마디 하려고 일부러 늦게 대답한 거예요? 아니요, 저 이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요? 해야 되나 뭐 네, 그런. 좋습니다. 그럼 나가서 발제 준비해요. 네. 자,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홍준표 표범처럼 살았다. 당내 하이에나 직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류정화 실장의 국회 상황실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국회 상임위 중에도 코인 거래를 했던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하라고 긴급 지시를 했는데요. 당내부에서 탈당, 출당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의원직 사퇴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이렇게 100만 원이 절박하다고 했던 민주당 김남국 의원, 알고 보니 코인 60억, 아니 85억에서 100억을 보유한 적이 있었다는 거죠. 김 의원의 위믹스 보유량 개인으로 따지면 전 세계 7위 규모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큰손인데요. 위믹스를 만든 게임사 위메이드의 대표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김 의원은 본인의 코인 투자 거래 내역을 밝히지 않았지만 코인 전문가들이 전자지갑을 역추적하면서 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국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는 중에도 있었다는 건데요. 지난해 11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던 법사위 전체 회의 중에도 이 위믹스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김 의원의 당시 질의까지 들어보시죠.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그 시간에 코인 거래하고 있다면 이건 국회의원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은 문제이기 때문에 네, 코인 때문에 부실한 질의를 했던 것 아니냐, 여당 정치인의 일갈이 현실로 드러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이모 논란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보면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 청문회 뭐 중요합니까? 네, 천하람 전 혁신위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실제로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청문회 날에도
코인 거래를 한 흔적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시작 전 점심시간 정회 때도 있었지만요.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청문회 도중에도 여러 차례, 수십 차례 거래를 했습니다. 청문회 날 김 의원은 이모 씨를 이모로 착각하는 지리로 정치권의 빈축을 샀었죠.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공저자가 아니라 일저자로.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이모하고 제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네, 김 의원처럼 이 9억 8천만 원의 코인에 몰빵 투자를 했다면 정상적인 직무 수행 어렵다는 지적이 민주당 내에서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돈 넣고 돈 먹기식 투전판이에요. 근데 거기에 10억 가까이를 묻었다. 막 올라가니까 엔돌핀 돋아가지고 흥분될 거고 떨어지면 걱정돼가지고 낙담이 될 거고. 그건 직무 수행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런데 김 의원의 전자지갑을 뜯어봤더니요.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으로 투자를 해왔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 투자 경험이 없는 분들도 대부분 들어봤을 대형 거래소에서 모두 거래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일종의 개인 거래소 역할을 하는 LP 투자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하기 어려운 투자를 하면서 의정 활동을 해온 셈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수익에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할 수 없는 투자예요, 사실은. 이거는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분이 너무 많은 코인에 대한 이제 다양한 코인의 LP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위믹스를 비롯한 이 김 의원이 투자했던 코인들 대부분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P2E 구조의 코인이었는데요. 코인 업계에서는 많이 알려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코인 투자 자체는 불법이 아니죠. 다만 전문가들도 의아해한 투자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믹스 30억 원어치를 투자해서 대부분을 잃었다는 클레이페이 토큰 투자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만 들어간 비용이 33억 정도가 됩니다. 당시 가격 그래프를 보면 김 의원이 30억 원대 물량을 사들이자 1달러대였던 값이 2배 정도로 뛰었습니다. 네, 이 코인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테라 루나 코인과 비슷하게 설계가 됐다고 하는데요. 내부 정보가 없으면 사기가 어려운 알려지지 않은 코인인데 이거 출시된 지 20여일 만에 30억 원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돈을 잃었으니 지인에게 사기당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왔는데요. 몇 억 혹은 수십억씩 넣는 김 의원의 이런 몰빵 투자, 내부 정보가 있기에 가능한 방식 아니었느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마켓캡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에 거래가 되는 괜찮은 하여튼 기본적인 코인 다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검색이 안 돼요, 이 코인은. 그만큼 마이너한 코인인데 30억이면 누가 봐도 합리적이지 않다. 이건 설명이 안 된다. 네, 여권에서는 김 의원의 투자, 이 위믹스의 로비를 받은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국게임학회가 밝힌 국회 입법 로비설 받아들인 겁니다. 고위험의 김치 코인에 몰빵한 것이 기괴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로비용으로 받은 것이라면 자연스러운 것임. 만약 로비용으로 저가 매수한 것이라면 당연히 그 자금 출처도 밝힐 수 없고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로비설이 여러 거짓말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가설임. 네, 민주당은 지금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제기된 의혹을 모두 살펴보고 법 위반뿐 아니라 당원 당규, 국민 눈높이 측면까지 다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 나왔던 부분을 포함해서 궁금해할 만한 것들은 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치적인 고려 없이 자세히 볼 예정이다라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자체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강제 수사가 필요한 문제라고 했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해명을 할 때마다 거짓말이 밝혀지고 민주당에서 어디까지 연루됐을지 모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입니다. 모든 의혹이 상세히 소명되고 이를 통해 문제점들을 확인해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도 가능해지고 정치권의 도덕성 제고 또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김 의원의 거래를 이상거래로 분류한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원장은요. 범죄 혐의가 있는 걸로 의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FIU가 이상거래로 검찰에 통보하는 거는 월 평균 1000건 정도라고 하는데요. 전체 거래의 4% 정도라고 합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봐서 제공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분석할 때는 형사사건에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의심 거래로 해당을 해서 보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탈당 혹은 출당이 필요하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청년 정치인들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당 쇄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입니다. 김남국 의원 본인의 해명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의 비판은 한층 거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한다고 한 겁니다. 이게 과연 김남국 의원 혼자 국회의원직 사퇴하고 끝날 문제인가. 코인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이재명 지도부의 총사퇴 이후 민주당에 들이운 코인 게이트에 대해서 검찰의 자발적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가 P2E, 즉 게임머니를 현금화할 수 있는 게임과 코인들을 직접 밀어주는 발언을 하도록 김남국 의원이 영향력을 끼쳤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실제로 이 대표는 대선 당시에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회 정책제안 1호 발표회에서 게임 업계와 만나서 규제를 풀겠다 공약을 했습니다. P2E 관련 코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게임 회사인데요. P2E 블록체인 게임에 있어서는 현재 규제 때문에 한국을 제외한 해외 시장만을 타깃으로 서비스를 좀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이용자와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규제 부분을 정책적으로 잘 풀어주신다면 규제와 관련된 의견들이 참 많은데 과연 이 규제를 실제로 이제 만들고 집행하는 전문 관료들이 이 사회 현상 변화를 쫓아갈 만큼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빠른 시대에는 시장의 변화, 혁신과 창의를 좀 존중해서 네,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이재명 대표에까지 번지는 그런 모양새인데 민주당 강성 지지층 당원들 김 의원을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쫄지 말고 힘내라. 마녀 사냥에 대항해서 전투해야 한다.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요. 불법 행위를 한 것도 없는데 김 의원만 공격을 하고 검찰과 언론은 비판을 안 하는 이 의원들의 정체는 뭐냐, 이렇게 소위 비명계 의원들을 비판하는 글도 있었습니다. 격려 문자를 보내고 또 응원차 소액 후원을 했다, 이런 글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목감기 때문에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를 했는데 김 의원 코인 논란이 확산되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듯합니다.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에 가상화폐 거래를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 품위 손상 여부에 대한 윤리 감찰을 긴급 지시했습니다. 내용은 상임위 활동 시간에 가상자산 관련한 거래 활동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과 연관된 그 품위 유지에 대한 문제가 추가될 것입니다. 윤리감찰단에 넘어갔으니까 그 품위 유지 이용만으로도 징계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징계 논의에 앞서서 자진 탈당이라든지 조치에 대해서 그거는 본인의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징계 가능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코인 거래소나 발행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이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에어드랍 방식으로 코인을 받았다라는 내용을 당 최고위에 오늘 오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김 의원은 의원이 아니라 익명의 투자자 신분으로 받은 거라 문제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진상조사단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인력 충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남국 의원 국회 상임위 도중에도 코인 거래, 이재명 대표 품위 손상 여부 윤리 감찰 긴급 지시. 네, 류 실장이 이제 마지막에 나온 속보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 일부를 무상 지급받았다는 내용을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조금 전에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에게 얼마나 무상으로 받았는지 밝혀라라는 그런 논평을 좀 내고 있는데요. 아마 관련한 논란도 좀 이제 뜨거워질 그런 분위기네요. 김남국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상임위 도중에 코인 거래를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데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나요? 네, 김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확인이 지금 안 된다. 전자지갑 거래 내역을 지금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사과나 유감 표현은 없었고요. 본인도 본인의 일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한 겁니다. 이 위믹스 코인을 매수한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도 김 의원은 받았는데요. 일각의 로비설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온 돈도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자금 출처가 외부에서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들어오거나 가상화폐 지갑 주소를 외부에서 들여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면서요. 이 로비설 혹은 뇌물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영장이 지금 2번이나 기각이 됐는데 수사기관이 특정 언론에 흘려서 이 엄청나게 뭔가 있는 것처럼 지금 부풀리고 있다 이런 주장도 폈는데요. 진상조사에 대해서는 당에 일임을 했지만 이해 충돌과 관련해서는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지금 입장문을 낼지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상당히 빠르게 지금 이제 조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마침 또 민주당이 일요일에 쇄신 의총을 여는데 진상조사단이 의총에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그런 계획을 중간조사 결과 정도는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다고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시각도 제기가 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고 또 찬성 표결을 한 점, 위믹스와 연관된 NFT 기술을 장려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 충돌 논란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가상자산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보다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 더 큰 이해 충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17년 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관심도 투자도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법 제정이나 규제, 이용자 보호가 전혀 없었다는 점,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오히려 이해 충돌 아니냐 이런 겁니다. 사실상 코인 업계, 그러니까 코인 업계가 어떠한 규제 밖에서 무법지대에서 활개를 칠 수 있게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한 거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법안 발의를 안 했다. 여태까지 거의 6년, 7년째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 충돌 중에 하나 아닌가. 네. 자, 김남국 의원의 이제 코인 투자 의혹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에서 멀어진 분위기도 있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있잖아요. 당내에서는 이것도 진상조사단을 꾸려라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김 의원 코인에 대한 진상조사팀을 구성했죠. 그렇다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왜 진상조사단을 꾸리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인들의 쇄신 촉구 기자회견에서였는데요. 돈봉투 사건을 적폐라고 지칭하면서 적폐 청산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제 국민께 적폐로 평가받아야 하겠느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것 자체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가 사실 김남국 의원 코인 관련해서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거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전당대회 돈봉투 건에 관해서도 강제 수사권이 없는 걸 인정하면서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당내 청년 정치인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금 민주당의 정치는 죽어가고 있다. 큰 선거에서 내리 3번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민주당이 일요일에 쇄신 의총을 열기로 했잖아요. 지금 이제 끝장 토론을 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쇄신 의총을 앞두고 쇄신 기자회견을 한 걸로 보이는데 또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쇄신 의총을 앞두고 의원들의 배포된 이 설문지에 유독 이 국민의힘과 비교하여라고 문구가 등장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 쌓인 문제들은 위법이냐 아니냐, 국민의힘보다 나은가 아닌가 이런 걸로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국민들이 지금 민주당을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하는 정당으로 평가하고 있는 데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가지 요구사항을 내걸었는데요. 돈 봉투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을 설치하고 또 민주당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는 것, 또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해 재기능을 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윤리심판원도 윤리감찰단도 재기능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도덕성이 이렇게 무너질 때까지 윤리심판원과 윤리감찰단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자,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이제 국민 여론이 안 좋다는 점을 이제 고려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민주당의 이런 우려가 현실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자 한국갤럽의 조사인데요. 민주당 지지율은 32%로 지난주 조사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20대 이하 지지율은 지난주 31%에서 19%로 12%포인트 떨어졌고요. 30대 지지율은 42%에서 33%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코인 이슈는 특히 젊은 층에서 관심이 높은 만큼 지지율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지지율은 같았지만 20, 30대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상임위 중 코인 거래 의혹, 이재명 윤리감찰 긴급 지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백다혜 반장의 주민입니다. 최근 조국 전 법무장관과 한동훈 현 법무장관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이어지면서 딸 조민 씨의 출마설까지 잇따랐는데요. 조 씨는 의사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며 어제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오늘로 사흘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백다혜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현직 법무부 장관의 주민 해보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은 모두 조국 수호와 한동훈 신드롬으로 대표되는 셀럽들이죠.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는 두 사람이다 보니까 이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요. 두 사람이 내년 총선에 나란히 출마할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최근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인 법고전 산책으로 전국을 누비면서 저자와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엔 앞으로는 자연인 조국, 인간 조국, 시민 조국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러면서 목에 칼이 걸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면서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아직 자녀 입시 비리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 혐의와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올해 2월 기소 3년여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조 전 장관, 판결이 나오자 일부 무죄 판단을 받은 전부터 강조했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부의 선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유죄가 나온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항소심을 앞둔 조 전 장관에게 북콘서트를 찾은 시민은 출마설에 대해 들었다면서 정치에 나올 의사는 없냐고 물었는데요. 조 전 장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주장해온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던 신평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 교수의 장래라는 글을 올리고 대통령의 자격을 언급하면서 순환의 서사와 사람을 이끄는 힘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이 모진 역경을 이겨내 영웅으로서의 귀환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듣기로는 관악구에서 총선에 임할 거라면서 구체적인 지역구까지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근거 없는 낭설이라는 냉소적인 시각이 팽배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조 전 장관이 북콘서트로 전국을 누비면서 출마설이 힘을 받는 모습입니다. 여차하면 출마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관악 쪽으로도 이사 갔다라고 하고 또한 출마할 거예요라고 물어봤을 때 조국 장관의 워딩은 뭐냐면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거든요. 출마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게다가 최근 민주당이 공천 룰을 변경하면서 조 전 장관의 총선 출마설이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바뀐 공천 룰은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들도 공천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어도 3심이 확정되기 전이면 출마와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도덕성 심사 기준 강화를 위한 공천 룰이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재판 과정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건 옳지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마 기회 자체를 박탈해버리면 그럴 의원들이 너무 많을 수도 있다. 그렇죠. 뭐 이미 그러면은 반대로 말하면 공천권을 검찰이 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죠. 기소를 하면은 출마를 못 할 텐데 말이죠. 더불어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마설까지 흘러나왔습니다. SNS를 통해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는 가운데 아버지인 조 전 장관의 북콘서트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조민을 내세우든지. 왜 그렇게 보십니까? 하는 거 보면 알죠. 그러니까 정치 구단이에요. 왜 언론에 자꾸 노출되고 그러한 것을 알리느냐고요. 그것은 이미 상당한 간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딸 조민 씨에 대한 출마설이 나오자 선을 그었던 조 전 장관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주장으로 출마설에 힘을 얻고 있는 건데요. 이를 두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소원 씨의 딸 정유라 씨는 날선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인기 투표를 하는 데가 아니라면서 조국 분열을 비판한 건데요. 가끔 자신에게도 출마 제안이 왔었지만 본인은 주제 파악을 잘한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이 잘 되자고 나라를 위하는 국회의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건데요. 국민의힘도 유전적으로 염치가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제대로 지금까지 그게 사실인 걸 확인해서 법원에서 부모님이 다 형을 선고받았는데 본인 아무것도 사과하지도 않고 오히려 또 떳떳하게 전국을 저렇게 유랑하면서 인스타를 하고 있다는 건 정말 좀 염치가 없다. 유전적으로 염치가 없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조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직접 출마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면서 이런 기사의 반복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는데요. 아직 의사로 살고픈 꿈을 버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조 씨의 선긋기에도 정치권은 당분간 두 부녀의 출마설로 술렁일 걸로 보입니다. 당내에서는 두 사람의 출마설에 대해 일견 선을 긋고 있는데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의원도 출마는 본인 자유지만 선거가 개인의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정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선거가 본인 그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재판에 집중해갖고 그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좀 우선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보고요. 예. 어쨌든 그 대통령 선거라는 게 그 전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국민적인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분열상들이 보여졌잖아요. 예. 그런 문제를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공천 신청 여부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금 조국의 강에 빠지겠다는 말이냐면서 출마설을 잠재우는 모습인데요. 내로남불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게 언제입니까? 조국 사태 때 아닙니까? 저희가 조국의 강을 확실하게 건넜습니까? 아직도 못 건너고 언저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권 심판이 아니고 야당 심판으로 갈 겁니다. 다음 총선이. 예. 신평 변호사가 계속해서 조국 출마설을 띄우는 가운데 여권의 조국 띄우기는 어떻게 봐야 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제가 뭐 객관적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치적 그 자산의 면에서는 이 조 교수를 대항할 만한 인물을 국힘당에서 현재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공정 이념을 훼손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약점을 얼마만큼 자기가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런 과제가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선은 기약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과 대비되는 여권의 셀럽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죠. 최근 참여연대와 연일 설전을 이어가고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서 퇴출해야 할 공직자 8명을 선정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윤석열 정부 1년 책임이 큰 공직자 온라인 설문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부터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고 있죠. 대검 특수수사를 총괄했던 현직 검사 출신으로 최소한의 공백기도 없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위법적인 검수 원복 시행령을 추진한 책임이 있는 인물입니다. 참여연대의 기자회견 이후 한 장관은 곧장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정면 반박했습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정치단체라면서 비판했는데요. 왜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가 중립적인 시민단체인 척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참여연대를 중립적인 시민단체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여연대도 이에 맞서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왜 검찰 기득권을 대변하는 정치검사가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는 척하는지 모르겠다. 더 이상 한 장관의 법무부를 공정한 국가기구로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앞으로도 참여연대는 검찰 권력을 감시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이 낸 입장문에 한 문장 한 문장씩 그대로 반문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요. 그러자 한 장관이 또다시 입장문을 내면서 반박했습니다. 지난 정권이 참여연대 정부라고까지 불렸다면서 번호표 뽑듯 권력 요직을 차지해왔다고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시장의 다큐에 침묵한 단체가 중립적이냐면서 직격했습니다. 박 전 시장이 참여연대 출신임을 지적한 건데요. 오늘 또 한 번의 입장문을 내면서 사흘째 설전을 이어가고 있는 한 장관, 그야말로 돌덩이를 떠올리게 합니다.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도 당내 인사들을 저격하면서 맛깔나게 잘 싸우는 한동훈 반만 해도 저리 밀리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홍카콜라가 인정한 보수 진영에서 제대로 싸우는 사람인 만큼 총선 출마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한 장관의 송파병 출마설이 나왔을 때는 스스로도 신기하다고 했는데요. 제가 최근에 송파구 쪽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저와는 전혀 무관한 건데 송파 쪽이라는 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참, 이거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재산 등록했잖아요. 거기 제 집 주소 나오잖아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자신을 비판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건넨 덕담들이었습니다. 덕담하신 걸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검사 때 저를 조선제일거 그렇게 부르는 거는 민주당 쪽 분들입니다. 저도 덕담 한마디 드리면 거짓말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는 자기 잘못 지적받으면 호통치고 고압적으로 말 끊은 다음에 그냥 넘어가자 이러시더니 끝나고 나면 라디오 달려가셔서 그렇게 없는 자리에서 욕하고 뒤풀이 하시는 게 요즘에 민주당 의원들 유행이신가 봅니다. 한편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 윤핵관으로 꼽히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한 장관의 총선 출마에 대해 그런 징후도 계획도 없다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당의 원로인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은 한 장관의 차출설을 두고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한동훈은 가만둬도 출마해. 때가 되면 나와 출마해. 그냥 가만둬도. 현직 법무부 장관 하는 사람을 당에다 자꾸 바람을 넣어서 출마한다 뭐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지금 법무부 장관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어. 국무위원 일도 제대로 못해.
신선미가 없어져 버려. 진짜 나올 때쯤 되면 완전히 옛날 인물이 돼버려. 내년 총선까지 약 1년을 앞두고 여야 모두 각종 리스크로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못하기 경쟁으로 무당층이 늘어가고 있는데요. 민심도 정치권도 새로운 인물에 대한 갈망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오늘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조민 총선 출마설 시끌 돌덩이 한동훈 연일 설전. 네. 자, 좋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늘 이제 몇 가지 이제 경찰과 관련된 수사 관련한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속보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검찰 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요.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김 여사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대책위는 2013년 도이치모터스 신주 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한 정황이 보인다고 주장했는데요. 2011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매입할 때 김 여사가 5억 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면서 이 자본시장법 시생 조종 행위 등의 금지 위반 혐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네. 자, 쌍특검 얘기도 어제 잠깐 했었는데 지금 이제 그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 안건이 상정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과 함께 좀 이제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016년 윤석열 대통령 처가 회사가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담당 지자체인 양평군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관련한 의혹을 놓고서 정치권의 공방도 좀 뜨거웠는데 오늘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반 만에 경찰 수사가 마무리가 됐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 씨와 관계자들에 대해서 검찰 송치가 결정이 됐습니다. 김 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사인 ESIND의 실질적 소유자인데요.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 부담금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공사비 같은 관련 증빙 서류에 위조 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양평군 공무원 3명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ESND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건 맞지만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는 점에 미뤄봤을 때 사업에 관여한 정황은 없다고 본 건데요. 김 여사 역시 ESIN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은 있지만 마찬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났고 또 가진 지분도 없기 때문에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정치권에서 상당히 논란이 뜨거웠던 사안이고 경찰이 송치를 한 거기 때문에 또 검찰에서 판단을 새로 하겠죠. 또 검찰의 판단까지도 저희가 속보를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요, 그 10일에 개봉했죠. 그러니까 10일. 수요일에 개봉됐던 다큐멘터리 영화 문재인입니다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일상을 그린 영화인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오늘 오후에 사저와 가까운 멀티플렉스 영화관을 찾아서 관람을 했다고 하네요. 그 영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데군데 좀 소개를 했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난 1년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비판적인 그런 발언을 한 대목이 좀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영화관을 찾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민들과 또 셀카도 찍고 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는 그런 얘기가 있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이죠.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국 조민 총선 출마설 시끌 한동훈 연일 설전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고했어요, 백 원장. 월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